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났고 인어공주는 사랑을 이뤘으며 잠자는 공주는 키스 한 번으로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발을 잘라냈고 잠자는 공주는 키스가 아니라 범죄로 잠에서 깼으며 인어공주는 왕자 옆에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 부모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꿈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거였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숲에 들어가지 마라. 욕심을 부리면 눈이 뽑힌다. 동화는 처음부터 예쁘지 않았습니다. 피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으며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는 수백 년에 걸쳐 세탁된 버전일 뿐입니다. 그 세탁되기 전 이야기 지금부터 꺼내보겠습니다. 14세기 유럽에는 재앙이 연달아 덮쳤는데 1315년에서 1322년 사이 대기근이 먼저였고 이어 1347년부터 흑사병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기근만으로도 유럽 인구의 10%에서 15%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축도 죽고 씨앗도 썩고 곡식은 거두기도 전에 비에 쓸려 나갔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씹었고 죽은 짐승의 뼈를 삶아 국물을 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입을 줄이기 위해 아이를 숲에 버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숲에 버리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동화니까 그냥 그런 설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설정은 완전히 실제에서 왔습니다. 당시 기근기에 먹여 살릴 수 없는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하는 일이 흔했다는 기록과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설정은 그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부모는 살아남았죠. 헨젤과 그레텔의 계모가 아이들을 내다버리는 그 장면은 당시 유럽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 속에 담아낸 겁니다. 마녀의 집이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가장 강렬한 유혹은 언제나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달콤한 것이 잔뜩 걸려있는 집이 있다면 어떤 배고픈 아이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함정이 있다는 교훈을 심어놓은 겁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먹으면 위험하다는 이 경고, 이것이 헨젤과 그레텔이 수백 년간 전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마녀는 그냥 악당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던 노인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 공포와 편견이 뒤섞인 형상이라고 보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마녀 재판 피해자 대부분이 홀로 사는 나이 든 여성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죠. 그림 형제가 처음 민담을 수집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전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던 시대의 기억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죠.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유럽에서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마녀로 몰려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집단적 공포가 동화 속 마녀 이미지와 겹쳐집니다. 이제 공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모두 알고 있죠. 마법에 걸려 잠든 공주가 왕자의 키스 한 번으로 깨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원전 중 하나가 1634년 이탈리아 작가 지암 바티스타 바질레가 쓴 태양, 달, 그리고 탈리아입니다. 그 원전에서 왕자는 잠든 여성에게 키스를 하지 않습니다. 왕은 사냥을 하다 숲속 성에서 잠든 여성을 발견했고 깨우지 않은 채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고 여성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쌍둥이를 낳았지만 탈리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아기들이 어머니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빨다가 그것이 빠져나오면서 탈리아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은 우연이었고 그 전에 벌어진 일은 폭력이었던 겁니다. 페로와 그림 형제 이전에도 이 이야기들은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의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고 살아남은 이야기는 반드시 어떤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거나 공동체의 규범을 강화하거나 두려움을 통해 특정 행동을 억제했죠.
그 이야기가 수백 년을 거치면서 키스의 마법으로 바뀌었는데 원전 속 내용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없었고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사실을 낭만으로 덮어버린 거죠. 각색이라는 이름 아래 편한 버전이 만들어졌고 그 버전이 지금까지도 공주 이야기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디즈니가 이 이야기를 영상화했을 때 왕자가 오로라 공주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은 동화의 핵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실제로는 수백 년의 세탁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잠자는 공주 이야기와 비슷한 모티브는 중국, 아랍,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문화권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원형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는 여성이 혼자 있는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였고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전달하려 했던 규율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는 디즈니 버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1812년에 출판된 원제 아셈프텔에서 신데렐라가 잃어버린 것은 유리 구두가 아니라 금으로 된 구두였습니다. 금으로 된 구두였고 언니들은 그 구두에 발을 맞추려고 발 뒤꿈치를 잘라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냈습니다. 피가 구두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참았죠. 왕자는 처음에 속아 넘어갔고 비둘기가 날아와 피를 알려주면서야 다른 사람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와 두 언니의 눈을 쪼아먹었습니다. 그림 형제가 수집한 민담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묘사됩니다. 평생 앞을 못 보게 된 벌을 받는 결말로 이어지죠.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당시 도덕 교훈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각인시키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유리 구두라는 상징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설정은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가 1697년에 쓴 버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유리로 만든 구두는 신을 수 없습니다. 그 물리적 불가능함이 오히려 상징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맞는 사람만이 신을 수 있는 구두, 정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 백설공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 초판에서 계모는 3번이나 백설공주를 죽이려 시도하는데 처음에는 끈으로 목을 조르고 그 다음엔 독이 든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며 마지막으로 독사과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계모는 빨갛게 달궈진 쇠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하는 벌을 받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디즈니 영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원전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 발을 잘라서라도 구두에 맞추려는 욕망. 이것이 신데렐라가 진짜로 말하려 했던 겁니다. 사회적 신분 상승은 고통을 요구했고 당시 유럽에서 신분을 바꾸려는 시도는 극단적인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민중 사이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그 메시지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꿈꾸되 그 과정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는 언제나 가장 약한 자의 것이라는 것. 민속학자들은 신데렐라와 구조가 비슷한 설화가 전 세계에 5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버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어공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37년 안데르센이 쓴 원작에서 인어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왕자는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게다가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있는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칼 위를 걷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죠. 안데르센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조건적인 희생이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담으려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도 결과는 비극일 수 있다는 것. 그 원작의 메시지는 디즈니 버전의 해피엔딩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바로 불공평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인간의 욕망이고 그 증명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동화는 왜 이렇게 잔혹했을까요? 문자 해독률이 낮았던 시대에 지식과 규범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거나 욕심을 부리면 위험하다거나 정해진 질서를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무서운 이야기로 각인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마녀는 아이를 잡아먹고 공주는 잠드는 벌을 받으며 언니들은 눈이 뽑힙니다. 공포는 교육의 가장 오래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특히 디즈니가 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37년 백설공주,
1950년 신데렐라, 1959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디즈니는 이 이야기들에서 피와 폭력을 걷어내고 음악과 색채와 로맨스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백 년 동안 이야기에 담겨 있던 경고와 진실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림 형제가 민담을 수집하던 19세기 초에도 이미 정제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12년 초판과 1857년 칠판을 비교해보면 표현이 상당히 순화됐는데 종교적 요소가 추가되고 잔혹한 묘사는 완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데렐라를 보며 꿈을 꾸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이야기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을 버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사랑의 힘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세상에서 겪는 위험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담고 있었죠. 헨젤과 그레텔은 모험담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생존기였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부모들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제된 버전 위에서 자랐고 그 원본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동화는 처음부터 예쁘지 않았고 그 이야기들이 태어난 시대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여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이야기들이 살아남아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극한의 시대를 어떻게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